비 내리는 서울의 밤, 서울의 11월 밤하늘은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한강대교 위로는 끊임없이 차들이 오가며 도시의 밤을 밝히고 있었지만 다리 아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콘크리트 기둥 사이를 휘몰아치고 빗방울이 거칠게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절규처럼 들렸다. 박준호, 53살의 이 남자는 여기 한강대교 아래 작은 공간에서 벌써 3년째 살고 있었다. 낡은 비닐 천막과 찢어진 담요가 전부인 이곳을 그는 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준호의 손은 거칠었다. 30년 넘게 공구를 잡아온 손이었다. 기름때가 손톱 밑 깊숙이 박혀있고 여기저기 흉터가 있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정교하게 움직였다. 마치 피아니스트의 손처럼 그는 자전거를 고쳤다. 아니, 자전거를 살렸다고 하는 게 맞았다. 다른 사람들이 버린 자전거,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자전거를 그는 되살렸다. 한때 그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자전거 공방 준호 공방의 주인이었다. 합정동의 작은 골목에 있던 그 공방은 자전거 애호가들 사이에서 전설이었다. 프로사이클 선수들도 그에게 자전거를 맡겼다. 그의 손을 거쳐간 자전거는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완벽하게 달렸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사랑하는 아내 수정이 유방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준호는 공방을 팔았다. 집도 팔았다. 모든 저축을 털어 아내의 치료비를 냈다. 하지만 돈이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다. 2년간의 투병 끝에 수정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준호에게는 빚만 남았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채권자들이 그를 찾아왔고 준호는 도망쳤다. 아니, 도망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다. 거리로 나가는 것을, 남에게 손 벌리기보다는 거리에서 자신의 기술로 버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게 3년 전의 일이었다. 지금 그는 한강 자전거길을 달리는 사람들의 자전거를 고치며 살았다. 체인이 끊어진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 타이어에 펑크가 난 자전거. 그는 모두 고쳤다. 어떤 날은 10,000원을 벌었고 어떤 날은 1,000원도 못 벌었다. 하지만 그는 구걸하지 않았다. 절대로.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다. 자존심, 그것만은 버릴 수 없었다. 준호의 유일한 재산은 낡은 공구 세트와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였다. 공구는 그의 생계수단이었고 사진은 아내 수정의 미소가 담긴 것이었다. 그리고 열쇠. 그 작은 황동 열쇠는 옛날 공방의 정문 열쇠였다.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의 열쇠. 하지만 준호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 매일 밤 그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꿈을 꾸었다. 언젠가는 다시 자신의 공방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오늘 밤 비는 유난히 거세게 내렸다. 준호는 천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작은 휴대용 라디오로 뉴스를 듣고 있었다. 경제 뉴스였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주식시장이 어떻든 그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때였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킥보드의 모터 소리 같았는데 뭔가 이상했다. 덜컹거리고 삐걱거리고 결국 멈춰버리는 소리. 준호는 천막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빗속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그녀는 서 있다기보다는 멍하니 서서 고장난 전동 킥보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샤넬 트렌치코트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구찌 하이힐은 진흙투성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완벽하게 웨이브가 친 긴 머리였는데 지금은 비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다. 강지은.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패션 테크 스타트업 엘레강스 코리아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였다. 38의 나이에 1,000억대 기업을 일군 여성 CEO. 비즈니스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는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무력했다. 오늘 밤 강남에서 있었던 임원진 회식에서 일찍 빠져나온 그녀는 택시를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금요일 밤 택시는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충동적으로 길가에 있던 공유 킥보드를 탔다. 처음 타보는 거였다. 처음에는 재미있었다. 자유로웠다. 비를 맞으며 강남대로를 달리는 것이 묘하게 해방감을 주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한강대교에 접어들자마자 킥보드가 고장났다.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더니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리고 지은은 여기 이 낯선 곳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방전이었다. 오늘 아침부터 회의와 미팅으로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충전할 시간이 없었다.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둡고 춥고 무서웠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강남의 빌딩들, 고급 레스토랑, 외제차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저기, 실례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다. 지은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킥보드를 자신과 그 남자 사이에 두었다. 준호는 그녀의 두려움을 알아차렸다. 그는 멈춰 섰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수리공입니다. 기계를 고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다. 지은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아기가 없었다. 대신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다. 이게 갑자기 멈췄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약속하는데 절대 가까이 가지 않을게요. 그냥 기계만 볼게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이해했다. 그도 한때는 딸을 둔 아버지였다. 아니, 딸을 가질 뻔한. 수정이 임신했었다. 하지만 유산했다. 그 일 이후로 아이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여자들이 밤에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이해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이 남자를 믿어야 하나? 하지만 선택지가 있었나? 여기서 밤새 서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킥보드에 다가갔다. 그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기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정확하고 능숙하게 움직였다. 몇 분 후 그는 한숨을 쉬었다. 배터리 연결 단자가 물에 젖었네요. 그리고 모터 컨트롤러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고칠 수 없어요. 부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떡하죠? 지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시면 택시를 부르거나 핸드폰을 충전하실 수 있어요.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한 15분? 지은은 자신의 하이힐을 내려다봤다. 벌써 발이 아팠다. 15분을 이 신발로 걸을 자신이 없었다. 아니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여기 머물고 있어요. 다리 밑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시면 어떨까요? 새벽이면 비가 그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품을 구해서 고쳐드릴게요. 노숙자의 거처에서 밤을 보내라고?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그녀는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저를 해치지 않을 거죠? 절대 안 그럴게요. 제 안에 사진에 걸고 맹세할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를 믿기로 했다. 아마도 그의 눈빛 때문이었을 것이다. 혹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천막 아래의 밤, 준호는 앞장서서 걸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다. 킥보드는 준호가 끌었다. 그들은 한강대교 아래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였다. 배터리 랜턴의 희미한 불빛이었다. 준호의 집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했다. 비닐 천막 안에는 접이식 매트가 깔려 있었고 담요가 개켜져 있었다. 한쪽에는 작은 가스버너와 냄비, 그리고 컵라면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다른 쪽에는 공구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아니, 콘크리트 기둥에는 한 장의 사진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다.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그녀의 웃음은 사진 속에서도 살아있는 것 같았다. 제 아내 수정이에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름다우시네요. 지은이 진심으로 말했다. 네. 안팎으로 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준호는 천막의 절반을 커튼으로 나눴다. 낡은 담요를 끈에 걸어서 만든 즉석 칸막이였다. 여기 쓰세요. 제가 밖에 있을게요. 혹시 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밖에요? 비가 오는데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안 돼요? 같이 있어요? 저쪽 끝에 계시면 돼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막의 반대편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최대한 멀리. 지은은 젖은 코트를 벗었다. 안에 입은 블라우스도 축축했지만 코트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준호가 내민 마른 수건을 받아 머리를 말렸다. 수건은 낡고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배고프시죠? 라면 끓여드릴까요? 준호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려다가 멈췄다. 사실 배가 고팠다. 점심을 거르고 저녁 회식에서도 거의 먹지 않았다. 임원들과의 식사는 항상 긴장되었다. 먹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더 많았다. 네, 괜찮다면요? 준호는 작은 가스버너에 불을 붙이고 냄비에 물을 끓였다. 그는 라면을 2개 꺼냈다. 신라면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라면을 끓였다. 계란도 하나 넣었다. 마지막 계란이었다. 드세요. 준호가 플라스틱 그릇에 라면을 담아 지은에게 건넸다. 지은은 그것을 받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녀는 언제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10년? 아니, 더 오래전.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다. 뜨거웠다. 그리고 맛있었다. 정말 맛있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다. 맛있어요. 지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웃었다. 라면이 원래 맛있죠. 특히 배고플 때는. 그들은 침묵 속에서 라면을 먹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되었다. 천막 안은 따뜻했다. 가스버너의 작은 불꽃이 유일한 난방이었지만 충분했다. 저, 이름이 뭐예요? 지은이 먼저 물었다. 박준호요. 당신은? 강지은이에요. 강지은 씨. 준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상하게도 그의 입에서 나온 그녀의 이름은 달랐다. 더 인간적이었다. 회사에서는 모두 그녀를 대표님 혹은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준호 씨는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3년 됐어요. 3년. 지은은 상상할 수 없었다. 3년을 이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당연히. 하지만 견딜만해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요.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신뢰되는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전 자전거 공방을 했어요. 합정동의 준호 공방이라고. 작았지만 나름 유명했어요. 자전거 매니아들 사이에서는요. 전 그 일을 사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방 문을 여는 게 행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과거를 회상하는 목소리. 그런데 제 아내가 아팠어요. 암이었어요. 전 모든 걸 팔았어요. 공방도 집도 차도. 아내를 살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못 살렸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생명이더라고요. 아내가 떠나고 저한텐 빚만 남았어요. 갚을 수 없는 빚. 그래서 여기 왔어요. 도망친 거죠. 그건 도망이 아니에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바친 거잖아요. 준호는 지은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은 씨는요? 왜 이 밤에 혼자 킥보드를 타고 계셨어요? 당신 같은 분이. 저 같은 분이요? 지은이 쓴 웃음을 지었다. 전 그냥 도망치고 있었어요. 제 삶에서, 회사에서, 모든 것에서. 오늘 밤 임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돈은 많지만 친구는 없어요. 사람들은 저를 존경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그냥 어디론가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네요. 혼자 사세요? 네, 10년째요. 가족은?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 딸이 있었어요. 민서라고 7살이었어요. 있었다고요? 교통사고였어요. 10년 전 제가 회사 일로 바빠서 남편이 민서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있었어요. 그때 트럭이.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 준호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남편은요? 한참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저를 원망했어요. 제가 그날 회의를 취소하고 직접 민서를 데려다 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맞는 말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건 사고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혹해요. 이유 없이. 남편은 1년 후에 떠났어요. 이혼했어요. 그 후로 저는 혼자예요.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일을 하면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민서 생각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상처를, 각자의 아픔을, 각자의 후회를 나눴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고통의 언어는 같았다. 새벽이 다가왔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조금 약해졌다. 지은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다. 그녀는 1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이상하게도 이 작은 천막이 그녀의 펜트하우스보다 더 편안했다. 준호 씨, 네? 고마워요. 살려주셔서.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준호 씨는 제게 인간성을 돌려주셨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서로 살린 거예요. 새벽의 약속 새벽 6시 지은은 눈을 떴다. 처음에는 어디인지 몰랐다. 천장은 콘크리트였고 옆에서는 강물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기억이 돌아왔다. 그녀는 한강대교 아래에 있었다. 준호는 이미 깨어나 있었다. 그는 밖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지은은 천막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준호는 킥보드를 분해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은이 말했다. 습관이에요. 전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나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곧 끝나요. 하지만 지은은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녀는 그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 같았다. 정밀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여기 봐요. 준호가 한 부품을 가리켰다. 이게 모터 컨트롤러예요. 여기에 물이 들어가서 합선이 됐어요. 이걸 새 걸로 교체해야 해요. 어디서 구해요? 을지로에 전자부품 상가가 있어요. 거기 가면 있을 거예요. 아침 9시쯤 되면 가게들이 문을 열어요. 그럼 제가 사올게요. 얼마예요? 한 3만 원?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 킥보드인데 제가 사야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 그렸다. 그는 부품의 이름과 규격을 종이에 적어주었다. 하지만 을지로는 여기서 먼데요. 택시 타세요. 그리고 핸드폰 충전도 하시고요. 같이 가요. 지은이 말했다. 저도 을지로 구경하고 싶어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다. 을지로에 가본 적이 없다고요? 서울 사람인데? 제가 사는 세계는 강남이에요. 강남, 청담, 삼성, 거기서만 살았어요. 을지로는 다른 세계죠. 그럼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을지로의 진짜 서울을요? 그들은 함께 지하철을 탔다. 지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다. 항상 차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다녔다. 지하철은 낯설었다. 하지만 묘하게 흥미로웠다.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준호는 그녀를 을지로의 미로 같은 골목으로 안내했다. 오래된 건물들, 작은 공장들, 부품 가게들. 이것이 진짜 서울이었다. 화려한 강남의 이면에 있는 진짜 서울. 그들은 전자부품 가게에 들어갔다. 가게 주인은 70대의 할아버지였다. 준호야, 오랜만이네.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이 부품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준호가 건넨 메모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있지. 잠깐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뒤로 들어가는 사이 지은은 가게를 둘러봤다. 온갖 부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부품들. 하지만 이것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여기 있다. 할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얼마예요? 지은이 물었다. 35,000원. 지은은 가방을 뒤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어젯밤 킥보드를 타면서 작은 크로스백만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는 립스틱과 명함만 있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지갑을. 괜찮아요. 준호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10,000원짜리 3장과 5,000원짜리 1장. 그의 전 재산이었을 것이다. 준호 씨 안 돼요.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수리비를 받을 거잖아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마지막 돈을 썼다는 것을. 가게를 나오면서 지은은 결심했다. 이 남자를 도와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변화. 그들은 근처 분식집에서 아침을 먹었다. 떡볶이와 김밥. 지은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었다. 길거리 분식집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떡볶이를 먹다니. 맛있어요. 준호가 물었다. 엄청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지은은 웃었다. 진심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지은 씨, 웃는 얼굴 예쁘시네요. 준호의 말에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10년 동안 누구에게서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 아침을 먹고 그들은 한강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즉시 수리를 시작했다. 지은은 그의 옆에서 지켜봤다. 가끔 공구를 건네주기도 했다. 이거 주세요. 어떤 거요? 육각 렌치요. 저기 빨간 손잡이 달린 거. 지은은 공구 상자를 뒤졌다. 처음 보는 도구들이었지만 신기했다. 각각의 도구가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2시간 후 킥보드는 완벽하게 수리되었다. 준호가 전원을 켰다. 킥보드의 디스플레이가 밝게 켜졌다. 됐다. 지은이 기쁘게 소리쳤다. 감사해요, 준호 씨.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수리비는 얼마예요? 부품값 빼고 10,000원이면 돼요. 10,000원? 그건 너무 적은데요. 다른 곳 가면 최소 10만 원은 받을 텐데. 전 많이 받지 않아요. 제가 필요한 만큼만요. 지혜는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명함을 한 장 꺼냈다. 제 명함이에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준호는 명함을 받았다. 엘레강스 코리아 대표이사 강지은. 그 밑에는 화려한 직함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대표이사시군요. 네, 작은 패션 회사예요. 작은이라고 하시지만 아닐 것 같은데요. 준호가 웃었다. 그렇다면 더 좋은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요. 지은이 진지하게 말했다. 준호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물류센터에 기계 유지보수 팀이 있어요. 팀장을 구하고 있거든요. 준호 씨 같은 분이 딱이에요. 월급도 좋고 숙소도 제공하고 4대 보험도 다 되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명함을 지은에게 돌려줬다. 죄송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조건이 안 좋나요? 그럼 더 올려드릴게요. 지은 씨. 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전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동정이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지은 씨, 들어보세요. 준호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전 알아요. 지은 씨가 선의로 그러시는 거. 그리고 고마워요. 정말로. 하지만 그렇게 일자리를 얻고 싶지 않아요. 전 제 손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힘들어요. 맞아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 다시 제 공방을 열 거예요. 준호 공방. 제 이름으로 된 공방. 그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는 것을. 준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기회였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존중이었다. 죄송해요, 준호 씨.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에요.
지은 씨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요. 하지만 혹시 나중에 공방을 다시 여시면 제가 첫 번째 고객이 되어도 될까요? 준호는 웃었다. 물론이죠. 약속해요. 지은은 킥보드에 올라탔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곳에서의 하루가 그녀의 지난 10년보다 더 의미 있었다. 준호 씨, 저 또 올게요. 괜찮죠?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다. 또요? 네. 준호 씨한테 배우고 싶어요. 자전거 수리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왜요? 대표님이 왜 자전거 수리를 배우시려고? 배우고 싶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 고치는 것,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 머리로만 일했어요. 이제 손으로도 일하고 싶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주말에 오세요. 한강 자전거길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고칠 자전거도 많을 거예요. 약속이에요.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킥보드를 타고 떠났다. 준호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날 밤 준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오늘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 재벌인데 라면을 맛있게 먹고 명품 옷을 입었는데 겸손하고 모든 걸 가졌는데 외로운 사람.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도와주라고 했을까? 사진 속의 수정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주말의 약속 토요일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났다. 평소에는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회사에 나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설렜다.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온통 명품 옷들이었다. 샤넬, 프라다, 에르메스. 하지만 오늘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제일 오래된 청바지를 찾았다. 10년 전 것이었다. 그리고 평범한 티셔츠를 입었다. 거울을 봤다. 낯선 자신이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편의점에 들러 김밥과 음료수를 샀다. 그리고 한강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킥보드가 아니라 버스를 탔다. 버스도 오랜만이었다. 한강대교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나와 있었다. 그는 한 여자의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다. 지은 씨. 준호가 그녀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일찍 오셨네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는 게 예의잖아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김밥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그들은 강변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토요일 아침에 한강은 아름다웠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생명력이 넘쳤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준호가 말했다. 먼저 기본부터 배워야 해요. 자전거의 구조부터요. 준호는 자신의 낡은 자전거를 가져왔다. 그는 각 부분을 설명했다. 프레임, 바퀴, 체인, 기어, 브레이크. 지은은 공책을 꺼내 메모했다. 아니, 메모는 하지 마세요. 준호가 말했다. 손으로 기억해야 해요. 만져보세요. 느껴보세요. 그게 진짜 배우는 거예요. 지은은 공책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전거를 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기름 냄새, 체인의 촉감, 모든 게 새로웠다. 이제 체인을 빼볼까요? 준호가 체인 도구를 꺼냈다. 그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줬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도구를 잡았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체인이 빠지지 않았다. 땀이 흘렀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마세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대로 하면 제대로 반응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도했다. 그리고 딸깍 체인이 빠졌다. 해냈어요. 지은이 소리쳤다. 마치 큰 거래를 성사시킨 것처럼 기뻤다. 잘하셨어요. 이제 다시 끼워볼까요? 그날 하루 종일 지은은 배웠다. 체인 교체, 브레이크 조정, 타이어 교체. 손에는 기름이 묻었고 옷도 더러워졌다. 하지만 행복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저녁이 되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60대의 노인이었다. 그는 큰 냄비를 들고 있었다. 준호야, 저녁 먹어라. 아, 용수 형님.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이분은 김용수 형님이에요.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고 저희를 항상 돌봐주세요. 용수는 지은을 천천히 봤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가 있었다. 준호야, 조심해라. 요즘 너 같은 애들 이용해서 SNS에 올리고 그러는 사람들 많더라. 아니에요, 형님.
지은 씨는 그런 분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처음 만난 지 며칠 됐다고. 용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이 사람들은 평생 무시당하고 이용당했을 것이다. 경계하는 게 당연했다.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준호 씨에게 배우고 싶을 뿐이에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을요.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고? 용수가 비웃었다. 아가씨 같은 사람이 왜? 돈 내면 다 해주는데 어차피 며칠 재미삼아 하다가 그만둘 거면서. 그 말이 지은을 화나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증명해 드릴게요. 증명? 네, 제가 계속 올 거예요. 매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리고 배울 거예요. 준호 씨에게서. 용수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는 냄비에서 쿡을 떴다. 어쨌든 배고프겠지 먹어라. 그는 지은에게도 그릇을 내밀었다. 김치찌개였다. 뜨겁고 얼큰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 음식이 그녀를 받아들이는 첫 신호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용수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거리로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준호를 만났는지. 준호는 좋은 애야. 너무 좋아서 문제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거든. 그래서 내가 지켜주는 거야. 고마워요. 준호 씨에게 형님 같은 분이 계셔서요. 아가씨도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어. 시간이 말해주겠지. 해가 지고 지은은 떠나야 했다. 준호가 그녀를 한강대교 입구까지 배웅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준호 씨. 저도요. 가르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기다릴게요. 지은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다. 얼굴에는 기름때가 묻어있고 옷은 더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비밀 다음 주, 또 다음 주, 지은은 약속을 지켰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강으로 갔다. 비가 오는 날에도 갔다. 눈이 오는 날에도 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다. 체인 교체는 이제 10분이면 했다. 브레이크 조정도 능숙해졌다.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다. 명품 핸드크림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굳은 살. 회사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요즘 주말에 뭐 하세요? 연락이 안 되던데요? 부사장 민호가 물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일이라니요? 대표님한테 개인적인 일이 있었나요? 지은은 웃었다. 이제부터는 있어요. 그녀는 비밀을 지켰다. 자신이 매주 한강대교 아래에서 노숙자에게 자전거 수리를 배운다는 것을. 만약 임원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것이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토요일 지은이 자전거를 고치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를 알아봤다. 저기 혹시 강지은 대표님 아니세요?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엘레강스 코리아의 고객이었다. 제가 대표님 팬이에요. 사인 받아도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지은은 당황했다. 죄송한데 지금은. 하지만 여자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지은과 준호 그리고 자전거와 함께. 대박! 강지은 대표가 한강에서 자전거 수리를 하고 있어. 친환경 프로젝트인가? 여자는 신이 나서 떠들었다. 그날 저녁 SNS에 사진이 올라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인터넷은 난리가 났다. 강지은 대표 한강에서 노숙자와 함께 자전거 수리. 재벌 CEO의 의외의 주말 활동. 강지은 사회 환원 활동 시작. 기사들이 쏟아졌다.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 부정적인 것도 있었다. 쇼하는 거 아니야? 사진 찍히려고 일부러 간 거지. 저 노숙자 불쌍하다.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댓글들은 점점 더 악랄해졌다. 지은은 핸드폰을 끄고 싶었다. 하지만 계속 울렸다. 임원들, 이사회 멤버들, 언론사들. 월요일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지은은 회의실에 들어갔다. 10명의 이사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좋지 않은 눈빛이었다. 대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사회 의장 박 회장이 물었다. 무슨 일이라니요? 이 사진들이요.
노숙자와 함께 자전거를 고치다니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 개인 시간에 뭘 하든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개인 시간이라고요? 대표님은 회사의 얼굴입니다. 대표님의 모든 행동이 회사를 대표해요. 그렇다면 제가 자선활동을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선활동이라고요? 박 회장이 비웃었다. 카메라도 없이? 언론 보도도 없이? 그게 무슨 자선활동입니까? 차라리 제대로 하시지. 기부금 내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나는 거. 그게 자선활동이에요. 전 그런 자선활동에는 관심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전 진짜 사람을 돕고 있어요. 진짜로요? 진짜? 박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우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주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표가 정신줄을 놨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는 정신줄을 놨나 보네요. 지은이 일어섰다. 어쨌든 전 계속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요. 대표님. 하지만 지은은 이미 회의실을 나갔다. 그날 저녁 지은은 한강으로 갔다. 평일이었지만 준호를 만나고 싶었다. 준호는 그녀를 보고 놀랐다. 지은 씨, 무슨 일이에요? 오늘 토요일 아닌데. 지은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울었다. 모든 스트레스가 쏟아져 나왔다. 힘들어요, 준호 씨. 너무 힘들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은 모든 것을 말했다. SNS 사진, 기사, 이사회. 제 잘못이에요. 준호가 죄책감에 차서 말했다. 제 때문에 지은 씨가 고생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은이 강하게 말했다.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지만 준호 씨, 들어요? 지은이 그의 손을 잡았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준호 씨와 함께 있을 때 전 진짜 제가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항상 대표님, 회장님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지은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준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진심이 있었다. 저도 그래요, 지은 씨.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전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떠나고 3년 동안 전 그냥 존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사는 것 같아요. 그날 밤,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눴다. 삶에 대해, 꿈에 대해, 미래에 대해.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폭풍하지만 현실은 계속해서 그들을 압박했다. SNS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사진이 돌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의적인 해석을 했다. 저 노숙자 강지은한테 돈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협박당하는 거 아니야? 돈 안 주면 비밀 폭로한다고? 불쌍한 강지은, 저런 사람한테 이용당하다니. 준호는 이 댓글들을 봤다. 그는 마음이 아팠다. 사람들은 그를 저런 사람이라고 불렀다. 마치 인간도 아닌 것처럼. 더 나쁜 일이 생겼다. 기자들이 한강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준호를 괴롭혔다. 강지은 대표와 무슨 관계입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이 만남이 계획된 건가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가 어떻게 노숙자가 됐는지, 그의 빚이 얼마인지, 그의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든 것이 기사가 되었다. 노숙자 박준호의 비극적인 과거,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거리로 그를 구원한 천사 강지은. 준호는 신문을 보고 분노했다. 그들은 그의 인생을 드라마로 만들었다. 그의 아픔을 상품으로 팔았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동정이었다. 갑자기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 힘내세요. 여기 10,000원이요. 불쌍하시네요. 이거라도 쓰세요. 준호는 모든 돈을 거절했다. 그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 존중받고 싶었다. 어느 날 지은의 회사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들. 그들은 준호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합의서입니다. 강지은 대표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대신 우리가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요? 네, 1억 원입니다.
당신 빚도 다 갚고 남을 거예요. 새 출발하시면 됩니다. 준호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돌아가세요. 생각 좀 하시죠. 1억이에요. 저는 팔리지 않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지은 씨는 제 친구예요. 친구를 돈으로 파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남자들은 화가 난 표정으로 떠났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로운 기사가 났다. 박준호 1억 원 제한 거절. 돈보다 우정을 선택한 노숙자. 감동 실화. 이제 준호는 영웅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싶었다. 지은도 힘들었다. 이사회는 그녀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준호 씨와의 관계를 끊으시거나 대표직을 사임하십시오. 만약 둘 다 안 하면요? 그럼 우리가 해임할 겁니다. 지은은 고민했다. 회사는 그녀의 인생이었다. 15년 동안 키워온 회사. 하지만 준호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줬다. 그녀는 결정했다. 알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입니까? 네. 전 이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미쳤군요. 박 회장이 소리쳤다. 노숙자 한 명 때문에 수백억짜리 회사를 버린다고요? 그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박준호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예요. 친구? 박 회장이 비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친구가 필요해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진심이요. 지은은 회의실을 나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 지은은 회사를 떠났다. 그녀가 창업한 회사를, 키워온 회사를. 모든 임직원이 충격을 받았다. 대표님, 다시 생각하세요. 부사장 민호가 애원했다.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요. 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지은은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했다. 15년의 기억들, 사진들, 상패들, 증서들 모두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딱 하나만 가져갔다. 딸 민서의 사진. 민서야, 엄마 용기 내봤어. 너도 자랑스럽겠지? 지은은 사진에 입맞췄다. 회사를 나오는 길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대표님,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지은은 울었다. 그녀는 이 사람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그녀는 곧장 한강으로 갔다. 준호는 그녀를 보고 놀랐다. 지은 씨? 무슨 일이에요? 평일인데. 준호 씨. 지은이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전 자유예요. 이제 완전히 자유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사 그만뒀어요? 사임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왜요? 제 때문인가요? 아니요, 제 때문이에요. 전 더 이상 그 삶을 원하지 않아요. 전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의미 있는 삶을요. 하지만 당신의 회사잖아요. 당신이 만든. 회사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어요. 전 그동안 잘못 살았어요. 돈만 쫓고 성공만 쫓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쳤어요. 중요한 것이요? 사람이요. 진짜 사람. 준호 씨 같은.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다. 그날부터 지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강남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집.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는 매일 한강으로 갔다. 준호와 함께 자전거를 고쳤다. 그들은 팀이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왔다. 여기 그 유명한 준호 씨 맞죠? 강지은 씨도 계시네요. 제 자전거 좀 봐주세요. 그들은 바빠졌다. 하루에 10대, 20대의 자전거를 고쳤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다.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옛날 지은의 시급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행복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어느 날 저녁 지은과 준호는 강변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노을은 아름다웠다. 지은 씨 후회 안 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요? 회사 그만둔 거요. 당신의 인생을 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에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전 버린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준호 씨, 지은이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는 왜 공방을 다시 열고 싶어 해요? 그게 제 꿈이니까요. 맞아요. 꿈이죠. 전 10년 동안 꿈이 없었어요. 그냥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꿈이 생겼어요. 준호 씨와 함께 뭔가를 만드는 것. 그게 제 꿈이에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빛났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럼 같이 꿈을 이루자요. 우리 둘이서. 어떻게요? 제가 돈이 좀 있어요. 지은이 말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요. 많지는 않지만 작은 공방을 여는 건 충분해요. 같이 해요, 준호 씨. 준호 앤 지은 공방. 준호는 눈물이 났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전 갚을게요. 빌리는 거예요. 언젠가 다 갚을게요. 알아요. 준호 씨니까요. 그들은 웃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함께 이룰 꿈을.